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스 메이커에서 펴낸 공포의 문화 준비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공포를 파는지, 또 어떤 수법으로 공포를 파는지, 그런 공포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언론이 만든 공포, 언론이 막은 공포. 언론을 빼놓고는 공포의 문화를 말할 수 없다. 공포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여러 주체들 가운데 언론은 단연 1등 공신이다. 하지만 언론은 한편으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후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을 일방적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자들은 공포를 퍼뜨리기도 하지만 대중을 겁주는 공포의 정체를 폭로하고 비판할 때도 있다. 공포를 퍼뜨림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은 기업, 압력단체, 종교, 정당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언론은 자신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공포를 이따금 물어뜯기도 하기에 이러한 집단과는 구별해야 한다. 어떤 질병에 관한 연구 기금을 모으는 단체라면 그 질병의 위험성을 과장함으로써 대중의 관심과 불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보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을 언론이 중간에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가끔은 기자들이 언론 비평가보다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언론을 비판할 때도 있다. 여러 해 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휩쓸었을 때 실제로 MBC 데이트라인은 자이르에서 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영화 아웃브레이크에서 발췌한 영상 클립을 사이사이 끼워 넣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미국에 침투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더스틴 호프만의 모습과 함께 바이러스의 유행을 예견하는 역병의 도래라는 책을 쓴 로리 가렛의 인터뷰 영상을 교차 편집해 수많은 전염병이 우리를 향해 때를 지어 몰려오고 있다는 인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언론의 조작을 폭로하는 유명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영화 아웃브레이크의 모티브가 된 리처드 프레스턴의 핫존 자체가 공상 과학 스릴러를 의식적으로 모방한 작품이라고 지적한다. 핫존은 자이르에서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들이 미국으로 수입된 사건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실제 사건에서 원숭이들은 버지니아 레스턴의 정부 시설에 안전하게 격리돼 있었으며 원숭이들이 감염된 바이러스도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기서 핫존은 아프리카 공항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미국의 여러 도시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아웃브레이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수백 명이 사망하고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치료제가 발견돼 인류를 가까스로 구제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허구적인 이야기 전개에 의존한 영화를 TV 뉴스에서 자료 화면으로 내보냄으로써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글래드웰은 더 뉴리퍼블릭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데다 공기를 통해 전파하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등장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강조한다. 설령 그런 바이러스가 나온다 해도 빠른 속도로 변형돼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려면 독성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핫존이나 아웃브레이크에서 퍼뜨리는 주장은 모순적이다. 인간 존재의 한계를 묘사하는 데에는 열과 성을 보이면서도 미생물의 한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질병에 대한 공포를 반박하는 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 규제기관,
노동조합 등 기업들이 싫어하는 이들을 악당으로 묘사하며 이들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왔지만 그런 과정에서 의료와 관련한 근거 없는 믿음을 깨는데 큰 공을 세웠다. 1996년 숫자가 야기한 공포란 제목을 단 신시아 코로센의 기사는 5명 중 1명이 전립선암에 걸린다면서 남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한 타임의 커버스토리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공포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이 수치가 개인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 병에 걸릴 확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80년 동안 이 병에 걸릴 위험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40살 남성이 앞으로 10년 동안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은 1000분의 1이다.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확률은 100분의 1로 높아진다. 30년으로 늘리면 전립선암을 비롯해 암에 걸릴 확률은 20분의 1이 된다. 이렇게 80년까지 늘리면 5분의 1이 된다는 것이다. 코로센은 뒤이어 미국인 3명 중 1명이 오랜 기간 끈질기게 가져온 비만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펀치를 날린다. 사실 이 수치는 표준 몸무게를 넘어선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들을 모두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의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비만 인구는 이보다 훨씬 적다. 오늘날 이상적인 몸무게로 규정되는 표준 체중에서 20에서 40% 이상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백신을 불신하게 만든 공포의 결과 1982년 4월 19일 저녁 MBC의 자회사 WRC-TV에서 DPT라는 1시간짜리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 즉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본 아이들의 가슴 아픈 모습이 전파를 탔다.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품 백신에서 100일의 백신까지 아이들에게 끔찍한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프로그램이 나간 뒤 몇 주에 걸쳐 MBC 투데이 쇼와 여러 신문에서 DPT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서서히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전국에 있는 소아과에는 겁먹은 부모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부모들은 예방접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의료기관과 정부는 이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FDA 소속 의사들은 45쪽짜리 보고서를 발간해 문장 하나하나 신경 써 반박 자료를 작성하고 저명한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인용해 방대한 주석을 달았다. 보고서의 핵심은 DPT 백신이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을 유발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보건당국과 소아과 의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언론을 통해 백신이 안전하다는 사실과 백일해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경련성 기침을 한다는 뜻으로 5주에서 12주에 이르기까지 기침, 구토, 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대개 폐렴을 동반한다. 백신은 1949년 처음 도입했는데 백신 도입 이전에는 매년 26만 5천 명이 걸렸으며 이 중 7,500명이 사망했다. 은유적인 질병은 진실의 주사를 놓아도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 특히 확산 초기 단계라면 더 그렇다. 언론들은 대부분 의사들이 내놓은 잘 정리된 대답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백신 룰렛이 방송되고 몇 주 뒤 백신을 의심하는 부모들이 모여 DPT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단체를 만든 사람은 과거의 피해자였다가 지금은 전문가 행세를 하는 바버라 피셔였다. 우리 아이가 2살 때 4차 DPT 접종을 받았는데 몇 시간 뒤 경련을 일으키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피셔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마련했다. 방송이 끝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DPT 백신 관련 언론 보도와 항의 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피셔를 비롯한 피해자 부모들은 의회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기도 했다. 대형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으며 DPT 제조사 3곳 가운데 2곳은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이로 인해 백신의 공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이 감소하면서 보건당국은 백일해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은 일본의 사례를 선전했다. 10년 전 일본에서 DPT 백신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백신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그 결과 백일해 발병 건수가 10배 뛰었으며 사망 건수도 3배로 늘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백신은 충분히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퍼진 백신 공포로 인해 예방접종 비율이 40%나 하락했다. 결국 8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만 명이 병에 걸렸다. 이런 실태의 문제를 느낀 미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 법안이 해결돼야 할 문제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불가피한 소송에서 주요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백신을 맞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안심시키고 끝없이 계속되는 소송에 법원이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은 1986년 의회에서 통과했다. 처음에는 운영 자금으로 연방정부에서 연 8천만 달러를 출연했으나 1988년부터는 백신 제조사에서 낸 세금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는 이 프로그램은 대체로 4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신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분위기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한결 잦아들었다. 저명한 의학학술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2여 개의 대형 연구도 큰 도움이 됐다. 100만 명 남짓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백신의 안정성은 더욱 명확하게 입증됐다. TV에 나온 것처럼 백신을 맞고 내가 손상되거나 죽는 것은 백신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